안녕하세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50이 돼서야 처음 갖게 된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날, 경비 아저씨가 보여준 CCTV 영상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 담겨 있었거든요. 아직도 가슴이 뛰는 것 같은데 차분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동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서서 바코드를 찍는 일이 제 일상이에요. 손목이 아프고 다리가 붓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 됐죠. 어서 오세요. 포인트 적립하시나요? 이 말을 하루에 몇백 번은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손님들은 가끔 무시하듯 지나가기도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기도 하지만 저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게는 이 일자리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딸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혼자 살아온 시간이 벌써 15년이네요. 처음엔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지만 이젠 오히려 자유로움이 더 익숙해졌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제 페이스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 전 딸이 결혼한다고 찾아왔을 때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엄마, 나 내년에 결혼해. 근데 엄마한테 뭐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축복만 해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야지. 엄마 진짜 괜찮아. 나도 모은 돈 있고 시댁에서도 같이 준비해 주신대. 엄만 그동안 혼자서 나 키우느라 충분히 고생했잖아. 딸은 제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 일부러 이렇게 말했지만 그게 더 가슴이 아팠어요. 시집장만 하나 제대로 해줄 형편이 안 되는 엄마라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2달 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이 있었거든요. 생각도 못했는데 시골 땅을 팔아서 나온 돈 3억, 거기에 제가 1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을 더하니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엄마 정말이야?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다고? 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을 때 저도 실감이 안 나서 얼떨떨했죠. 그래,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 거야. 엄마도 꿈꾸는 것 같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제 인생이 처음으로 제 명의로 된 집을 갖게 되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축하한다고 했을 때 정말 울 뻔했답니다. 솔직히 남편이 있었더라면 집 마련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하여튼 그 인간하고 모으면서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했겠죠. 남편은 딸애가 초등학생 때 집을 나갔어요. 생각해보면 전조는 있었어요. 남편이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혼자 있고 싶다며 나가는 일이 잦았거든요.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딸이 새 가방 메고 들떠 있었는데 그런 중요한 날에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죠. 아빠는? 아빠도 같이 가야지. 아빠는 일이 있어서 못 간대. 새벽에 일한다고 나가셨어. 사실은 전날 밤 남편이 또 답답하다며 집을 나간 상태였어요. 입학식 날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양쪽 손을 잡고 서 있는데 우리 딸만 제 손 하나 잡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죠. 꼭 아빠 없는 애처럼 보여서 더 속이 상했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 사랑하지 않나 봐. 이제 갓 8살이 된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가졌을 때 아빠가 얼마나 좋아했다고. 그냥 아빠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가 봐. 다른 아빠들은 안 그러던데. 아이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꼭 안아주기만 했죠. 남편의 가출은 점점 길어졌어요. 처음엔 이틀, 다음엔 일주일, 그리고 한 달. 그때마다 저는 경찰서에 가출 신고하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수소문하는 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아니, 언니 또 나갔어?
이번엔 좀 강하게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동생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전 그저 남편이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랬어요. 하지만 딸이 11살 되던 해 남편은 아예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난 이렇게 묶여 사는 게 맞지 않는 사람이야.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럼 우린 어떻게? 최소한 애한테 아빠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미안해. 하지만 난 이렇게 못 살겠어. 숨 막혀. 그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양육비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오기가 생겨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시댁에 가서 며칠 버티기도 했죠. 아, 형수, 우리하고는 진짜 연락 안 한다니까요. 아, 형도 참. 애까지 있으면서 진짜 너무하네. 아이, 들리는 말로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일용직으로 산다던데. 아, 차라리 공사판 같은 데 가서 찾아보시는 게. 서방님도 어이없어 했지만 아무도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엔 이혼이라도 깨끗이 하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완전히 행방불명 상태였어요. 언니, 이혼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동생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남편 주소를 모르면 소송 자체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최소한의 소재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죠. 변호사 비용만 몇백, 당장 우리 딸 밥 먹이고 학원 보내기도 빠듯한데 그 돈을 쓰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종일 일하고 딸 돌보기도 벅찬데 법원 다니며 서류 준비할 시간도 없었죠. 그냥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래. 어차피 얼굴 볼 일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서류상으론 여전히 부부인 채로 살았어요. 처음엔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시간이 지나니 잊혀졌죠. 어차피 실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처음엔 원망스럽고 미웠어요. 어떻게 딸과 저를 이렇게 버리고 갈 수 있을까 싶었죠. 밤마다 울면서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감정도 무뎌지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저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 보면서 짐주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었답니다. 아파트 계약을 하고 나서 딸과 함께 빈집을 보러 갔어요. 열쇠를 받아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죠. 엄마,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야? 아휴, 몇 년 걸렸는지 모르겠다. 진짜 우리 집이야. 햇살이 창문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빛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죠.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그냥 너무 좋아서. 딸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젠 정말 아무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돼. 집 걱정은 없잖아. 빈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15년 동안 옮겨 다녔던 그 많은 전셋집, 집주인 눈치 보며 살았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딸이 이방저방 뛰어다니며 어린애처럼 구경하는 모습을 보니 더 울컥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우리 집이 생긴 거구나. 한 달 동안 인테리어 준비를 했어요. 사실 돈이 많지 않아서 거창한 공사는 못했지만 도배와 장판은 새로 했죠. 거의 매일 퇴근 후에 새 집에 들렀어요. 빈집이긴 했지만 제 집이라는 생각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안에 앉아있기만 해도 행복했거든요. 그때 경비 아저씨를 처음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다음 달에 이사 오는데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일부러 인사까지? 전 여기 경비 보는 정경석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인상이 참 따뜻하고 편안하더라고요. 인테리어 하시나 봐요. 공사하는 분들 오면 제가 잘 지켜볼게요. 어느 날 저녁, 공사 확인하러 갔다가 경비실에서 컵라면 드시는 걸 봤어요. 뚜껑 위에 김치 하나 달랑 올려놓고 후루룩 드시는 모습이 왠지 짠했죠. 아저씨, 저녁이 그게 다예요? 아, 네, 뭐 혼자 살다 보니 이게 제일 편해서요. 밥해 먹기도 귀찮고.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저도 혼자 살지만 그래도 옆에 딸이 있으니까 밥은 꼬박꼬박 해먹는데 정말 혼자인 사람은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는구나 싶었죠.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 갈 때마다 반찬을 조금씩 싸갔어요. 아저씨 이거 드세요. 라면만 드시면 몸 상해요. 아이고 이런 걸 왜 괜찮은데. 어이 맛있어 보이네요. 처음엔 부담스러워 하시더니 나중엔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이혼하고 나서 라면만 먹고 살았어요. 반찬 먹어보는 게 얼마만인지 고맙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저처럼 아픔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아내가 바람나서 떠났어요. 그때부터 아들 하나 혼자 키워서 작년에 결혼시켰죠. 그래도 장가 보내고 나니까 이제 진짜 걱정할 일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죠. 사모님도 혼자 되셨나 봐요. 네, 저는 남편이 집 나간 지 15년 됐어요. 딸 하나 키우면서 살고 있죠.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김밥을 싸갔어요. 투박하게 싼 김밥이었지만 통에 예쁘게 담아갔죠. 아이고 올 때마다 죄송하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저도 뭘 드려야 하는데.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시더니 경비 아저씨가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사실 경비 일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일이 없었어요. 주민들은 스쳐 지나가고 배달하는 사람들만 잠깐 만나는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정말. 말을 잇지 못하시는 모습에 저도 코끝이 찡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오가며 정이 들었어요. 아저씨는 공사 진행 상황도 챙겨주고 업자들 올 때마다 대신 지켜봐주기도 했죠. 사모님 도배 깔끔하게 잘 됐더라고요. 장판도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잘했고요. 아이 정말요? 아저씨가 잘 봐주시니까 든든하네요. 이사 2주 전쯤이었어요. 인테리어 마무리 확인하러 갔는데 현관 앞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문 앞에서 뭔가를 적고 있는 것 같았죠. 저기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 목소리에 깜짝 놀란 그 남자는 황급히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순간 뒷모습이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았지만 너무 빨리 사라져서 확실하진 않았죠. 경비 아저씨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니 빈집 앞에서 뭘 적고 있었다고요? 그거 수상한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누구냐고 묻자마자 도망갔어요. 아유 워낙 너무 빨라서. 요즘 새 아파트 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빈집인지 확인하고 표시해두는 수법도 있고. 제가 더 신경 써서 지켜볼게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새벽에 들렀다가 현관 도어락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누군가 억지로 열려고 시도한 흔적이 분명했어요.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 누가 우리 집 문을 열려고 한 것 같아요. 경비 아저씨가 손전등을 환하게 비추더니 도어락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이건 확실히 누가 건드린 것 같긴 하네요. 제가 CCTV 확인해 볼게요. 경비실에서 CCTV를 돌려보니 새벽 3시쯤 모자를 쓴 남자가 집 앞에서 한참 서성이다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 얼굴은 안 보이는데 문 앞에 계속 있네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 혹시 전에 제가 봤던 그 남자 아닐까요? 글쎄요. 아무튼 이사 오실 때까지 제가 각별히 신경 쓸게요. 수시로 순찰도 하고요. 불안했지만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사인데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의 서막이었던 겁니다. 드디어 이삿날이 됐어요. 전날 밤엔 설렘과 긴장으로 거의 잠을 못 잤죠. 새벽에 눈이 떠져서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말 내 집이 생긴 거구나. 이제 다시는 이사 안 해도 되는구나. 아침 일찍 딸이 와서 같이 짐을 챙겼죠.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외쳤어요. 엄마, 드디어 오늘이야. 우리 집으로 가는 날. 그래. 아이 벌써부터 흥분하면 어떡해. 집 나르다가 지칠 텐데. 아니야, 난 하나도 안 힘들어.
엄마, 15년 동안 이사만 몇 번 했는지 알아? 내가 어제 세어봤는데 8번이야. 이제 이사 안 가도 된다니까 너무 좋아서 잠도 안 왔어. 딸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제 가슴도 벅차올랐어요. 그래,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이른 아침,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트럭 옆면에 적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한솔 이삿짐 센터. 머릿속 어딘가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것 같았지만 뭔지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묘한 기시감이랄까요? 엄마 왜 그래? 얼굴이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 아니야, 그냥 좀 긴장돼서. 이삿짐 직원 3명이 올라왔어요. 앞장선 2명은 덩치 좋은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인사도 밝게 하고 친절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도와드릴 한솔 이삿짐입니다. 저희한테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맨 뒤에 따라온 한 명이 유독 이상했어요. 한여름도 아닌데 검은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그것도 모자라 마스크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고개도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저씨 덥지 않으세요? 마스크까지 쓰고 숨쉬기 힘드실 텐데.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대답이 없었어요. 이 형이 감기가 심해서요. 기침하면 민폐일까봐 마스크 쓴 거예요. 젊은 직원이 대신 설명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감기 환자치고는 움직임이 너무 민첩했거든요. 짐을 나르기 시작했는데 모자 쓴 사람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해졌어요. 다른 직원들은 거실이나 주방 쪽 박스를 나르는데 그는 유독 제 방만 들락거렸어요. 엄마, 저 아저씨 좀 이상해. 아까부터 엄마 방에만 4번째 들어가는데? 그러게, 뭘 그렇게 살펴보는지. 제가 잠깐 딸과 이야기하는 사이 그가 제 서랍장을 열어보는 걸 목격했어요.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날카롭게 묻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서랍을 닫았어요. 이거 무거워서 서랍 빼고 나르려고. 목소리가 잠겨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쉰 목소리가 귀에 익었죠. 서랍장은 이대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굳이 서랍을 열어볼 필요가 있나요? 딸이 따지듯 물었어요. 그 직원은 대답도 없이 급히 방을 나갔어요. 뒷모습을 보는데 왼쪽 어깨가 유독 처진 걸 발견했죠. 그 구부정한 자세가 너무 익숙했어요. 그래도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라고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어요. 15년이 지났는데 게다가 여기가 어딘데 이런 데서 남편이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때 제 시선이 장롱 위 서류 가방에 멈췄어요. 평소에는 장롱 깊숙이 넣어뒀는데 이사 준비하느라 꺼내놓은 거였죠.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통장, 신분증 사본, 전 재산과 다름없는 중요한 서류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엄마, 이 가방은 엄마가 직접 들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거잖아. 그래, 맞아. 이건 절대 남한테 맡기면 안 돼. 제가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모자 쓴 남자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제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나타났죠. 사모님, 짐 잘 나르고 계신가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저씨, 네, 거의 다 옮기고 있어요. 경비 아저씨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긴장이 좀 풀렸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손에 든 가방을 보시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거 중요한 서류 들어있는 거죠? 네, 등기권리증이랑 중요한 것들이. 사모님, 제가 그거 보관해 드릴게요. 이사할 때 정신없는 틈에 물건 없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특히 이런 중요한 서류는 더 조심해야 해요. 경비 아저씨가 가방을 받으려 손을 내미는데 그 순간 모자 쓴 남자가 흠진 몸을 떨었어요. 마치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 것처럼요. 어머,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사실 이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경비실에 보관해두고 이사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경비 아저씨는 가방을 받아들고는 모자 쓴 직원을 흘끔 보셨어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죠.
모자 쓴 남자는 경비 아저씨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계단 쪽으로 사라졌죠. 이삿짐을 거의 다 옮기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거실에 쌓인 박스들을 보며 딸과 함께 체크리스트들을 확인하고 있었죠. 엄마, 침실 박스 5개, 주방 박스 8개. 어? 이상하다. 박스가 하나 모자란데? 뭐가 빠졌지? 내가 다시 세어볼게. 저희가 박스를 다시 세고 있는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헐레벌떡 올라오셨어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 달리 얼굴에 급한 기색이 역력했죠. 사모님, 아까 그 모자 쓴 직원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았죠. 아까까지만 해도 저 방에...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분명 아까 정리하고 있었는데. 젊은 직원 2명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분 어디 가셨지? 너 못 봤어? 아까 화장실 간다고 했잖아. 그게 언젠데? 벌써 30분도 넘었을걸? 두 직원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리둥절해했어요. 30분이요? 그럼 진작 찾아봤어야죠. 이러다 말고 사람이 사라졌는데. 딸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젊은 직원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말도 없이 어디 간 거야? 전화는 또 왜 안 받아? 이 번호 맞아? 그런데 불안하게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죠. 이상하네. 사장님한테 연락해봐야겠다. 이 사람 원래 우리 직원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사장님이 갑자기 데려온 사람이에요. 일손이 모자라니까 아는 사람 1명 데려온다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 저희도 아는 게 뭐 없어요. 그럼 신원도 확인 안 된 사람을 우리 집에 들여보낸 거예요? 딸이 기가 막혀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아니, 이래도 되는 거예요? 신원도 모르는 사람한테 남의 집 물건을 만지게 하다니.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사장님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셔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원들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제 팔을 살짝 잡으셨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사모님, 이거 보통 일 아닌 것 같습니다. CCTV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CCTV요? 네,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뭘 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하다 말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뭘 들고 갔을 수도 있고 뭔가 계획적인 것 같아요. 아까부터 좀 수상했는데. 경비 아저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에 온화하던 분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죠. 엄마, 일단 두고 가보자. 뭔가 이상해. 딸도 불안해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죠. 경비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침묵이 무거웠어요. 경비 아저씨는 뭔가 생각에 잠긴 듯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고 딸은 제 팔을 꼭 잡은 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설마 우리 집 물건 훔쳐간 거 아니야? 글쎄,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아닐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수상했으니까요. 경비실에 도착하자 경비 아저씨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여러 개의 모니터에 아파트 곳곳에 CCTV 화면이 띄어져 있었죠. 경비 아저씨의 손놀림이 빨랐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척척 영상을 찾아냈죠. 자, 오늘 아침 8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잘 보세요. 첫 번째 영상은 모자 쓴 남자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었어요. 손에는 박스를 들고 있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죠. 다른 직원들은 둘이서 큰 짐을 나르는데 이 사람은 계속 혼자 움직이네요. 그리고 보세요, 저 박스. 딸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비어있는 것 같아요. 들고 있는 자세가 너무 가벼워 보여요. 정말 그랬어요. 그냥 빈 박스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신용만 한 것 같았어요. 무거운 짐을 드는 행동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어진 다음 영상에는 주차장에서 모자 쓴 남자가 검은 승용차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차 창문이 내려가고 안에 있던 여자와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저 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경비 아저씨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차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죠. 그 순간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 차 아세요? 누구 차예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경비 아저씨는 말을 멈추고 입술만 달싹였어요. 일단 조금 더 보시죠. 다음 장면이 나왔어요. 오전 10시가 넘어서 아파트 복도에 제가 경비 아저씨께 서류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딸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저기, 저 끝에 모퉁이 좀 보세요. 복도 모퉁이에 모자 쓴 남자가 몸을 숨긴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 엄마 가방을 노리고 있었네. 그리고 곧바로 다음 장면. 경비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자 모자 쓴 남자가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마치 계획이 틀어진 것처럼 다급하게 도망가는 모습이었죠. 완전히 계획적이었네요. 사모님 가방을 훔치려다가 제가 나타나니까 그때였어요. 영상 속에서 남자가 계단을 뛰어내려가다가 모자가 살짝 벗겨지는 순간이 포착됐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옆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리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익숙한 옆 얼굴, 턱선과 코, 제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근데 엄마, 저 사람 아빠 아니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도 알아본 거예요. 15년 만에 본 그 얼굴. 조금 늙고 야위었지만 분명 제가 한때 남편이라고 애아빠라고 이해하고 살던 그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경비 아저씨가 영상을 돌리며 느린 속도로 재생했어요. 모자가 벗겨지는 그 순간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구부정한 어깨, 왼쪽으로 기운 걸음걸이, 그리고 그 얼굴. 다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생생히 기억나는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죠. 맞아요, 이 인간. 제 남편이에요. 아니, 전 남편.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올랐죠. 경비 아저씨가 의자에 깊이 기대며 한숨을 쉬셨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서랍에서 USB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사모님, 사실 제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더요?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젠 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USB를 컴퓨터에 꽂자 새로운 폴더가 열렸죠. 날짜별로 정리된 CCTV 영상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입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따로 저장해둔 겁니다. 첫 번째 영상을 클릭하자 한 달 전 새벽쯤 찍힌 영상이 나왔어요. 모자를 쓴 남자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었죠. 한 달 전부터 계속 이 아파트를 드나들었어요. 주로 새벽이나 늦은 밤이었죠. 영상을 보니 그 남자는 항상 이 주변을 서성였어요. 제가 살 집이 있는 동이었죠. 처음엔 집 보러 오는 사람인가 했는데 유독 사모님 집 라인만 보고 있더라고요. 가끔 안까지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순찰 돌 때도 자주 봤거든요. 그때면 제가 한창 인테리어 하던 시기. 네, 빈집인 걸 확인하고 뭔가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경비 아저씨가 다음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번엔 일주일 전 영상이었죠. 근데 이상한 게 이 사람이 매번 102동에 왔다가 203동으로 가더라고요. 203동이요? 화면에는 남자가 203동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것도 자연스럽게요. 마치 그곳에 사는 사람처럼 걸음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또 다른 영상을 열었어요. 203동 복도 CCTV였죠. 8층 805호로 들어가네요. 805호? 거기 누가 살아요? 혹시 아세요? 경비 아저씨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표정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제 가슴이 더 조여왔죠. 한솔 이삿짐센터 대표가 삽니다. 40대 후반 여잔데. 그 순간 몸이 떨렸어요. 15년 전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잠깐, 한솔 이삿짐센터라고요? 네, 왜요? 아씨는 예전에 남편이 집 나가기 전에
이삿짐 센터 일을 도와준다고 나갔던 적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죠. 경비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제가 알기론 그 여자 10년 전부터 이 아파트에 살았더라고요. 처음엔 다른 동에 살다가 5년 전에 203동으로 이사 왔고요. 그때만 해도 사업이 괜찮았을 때니까. 그럼 그 여자와 우리 아빠가... 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전 그 여자가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몇 달 전부터 이 남자가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고 나중엔 같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어서 경비 아저씨가 마지막 영상을 보여줬어요. 오늘 아침에도 남편이 203동에서 나와 이삿짐 트럭 앞에서 대기하는 모습이었죠. 오늘도 203동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삿짐 직원인 척하고 사모님 집에 들어간 거죠. 제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15년 전 남편이 아빠가 될 자신이 없다면서 그냥 답답해서 나간 줄만 알았는데 버젓이 불륜을 저지르고 새 여자랑 살고 있었다니.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괜히 더 상처받으실까봐.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보니까 이 사람 이 여자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사모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타난 십전도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가 요즘 경영이 어렵다는 소문이 있어요. 빚이 많아서 사무실도 정리한다고. 아마 돈이 급해서. 그래서 제 등기 권리증을,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집을 처분하려 했을 겁니다. 딸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엄마,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지금 당장! 15년 동안 양육비 한 푼 안 주고 이제 와서 엄마 재산까지 훔치려고 하다니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지혜야, 잠깐만. 엄마,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저 인간 우리 노리고 있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엄마가 마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손님들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어떻게 그걸...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인간은 편하게 살면서 이제 와서 엄마 것까지 뺏으려고 해? 절대 안 돼.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오랜 세월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아저씨가 조용히 물을 한 잔 따라주셨어요.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15년이에요. 아저씨, 15년. 그동안 연락 한 번도 없었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긴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죠. 새벽 시장에서 손이 터져가며 콩나물 다듬던 날들,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김 맞으며 설거지하던 날, 무거운 쌀포대 나르다가 허리 삐끗했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딸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손이 부르르 떨리는 게 보였죠. 엄마, 내가 경찰에 신고할게. 이런 인간은... 잠깐만. 제가 딸을 막았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15년 만에 마주한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딸 말대로 끝까지 가야 했어요. 아저씨, 이 영상들 다 증거가 되겠죠? 그럼요, 사모님.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대응하면 될 겁니다. 저도 도울게요. 그러더니 경비 아저씨가 또 다른 영상을 열었어요. 사모님,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어제 저녁에 찍힌 영상이었어요. 203동 주차장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대화하는 모습이 있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오디오는 없었지만 두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계획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 여자가 뭔가 서류를 보여주네요. 경비 아저씨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도면 같은 게 보였는데 우리 집 구조도였죠. 우리 집 도면을 어떻게... 부동산에서 빼낸 것 같네요.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때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여자가 남편 뺨을 세게 때리는 장면이었죠. 짝!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강한 손길이었어요.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마치 길들여진 개처럼요. 저 여자가 왜 아빠를 때리는 거야? 딸이 경악했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졌죠. 맞고도 아무 말 못하네. 완전히 꼼짝 못하는구나. 저러고 왜 같이 살아? 경비 아저씨가 영상을 더 돌렸어요. 여자가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도 있었고 남편이 무릎 꿇고 빌듯이 손을 모으는 장면도 있었어요. 아내고 자식까지 다 버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갔으면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한때는 그래도 가장이랍시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저 여자한테 맞고도 꼼짝 못하는 신세라니 만감이 교차했죠.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 사람에 대해 뭐 아는 거 없어요? 아이, 사장님 지인이라는 것만 알아요. 저희도 처음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일당은 얼마나 받기로 했대요? 50 준다고 했대요. 그게 저희 받는 일당의 3배예요. 50이나요? 아이, 그리고 사장님은 별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일 경험도 없어 보이는데. 사장님이 절대 집주인하고 대화하지 않게 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일은 단순한 이삿짐 옮기는 게 아니라 절도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딸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따뜻한 딸의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죠. 엄마, 이제 그만 봐. 더 볼 필요 없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제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아졌죠. 그동안 흐릿했던 것들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경비 아저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203동 그 집 아무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젠 제대로 끝을 내야겠어요. 경비 아저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안심시켜 주려는 듯 금고를 열어 제 가방을 확인해 보여주셨어요. 낡은 갈색 가방이었지만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죠. 다 있어요. 등기 권리증, 인감도장, 통장, 신분증, 사본 하나도 빠진 건 없어요. 제가 가방을 열어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등기 권리증을 펼쳐봤죠. 소유자 김미정,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네, 대출도 가능하고 최악의 경우 집을 팔 수도 있죠. 위임장만 위조하면 되니까요. 요즘은 대포 대출업자들이 많아서 하루만 해도 몇 억씩 빼낼 수 있어요. 그때 경비 아저씨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더 꺼냈어요. 사실 사모님 이사 오기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이상한 전화요? 누가 입주자 정보를 자세히 묻더라고요. 언제 이사 오는지, 가족은 몇 명인지, 혼자 사는지. 규정상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그 집 남편인데 해외에 있어서 아내 연락이 안 돼서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이라고요? 네, 제가 사모님한테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부부라도 이 개인정보는 못 알려드린다고 했더니 화를 내면서 법적으로 아직 아는데 왜 못 알려주냐고.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이혼을 못하고 지나온 게 이렇게 악용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남편이 행방불명이라 이혼을 못했어요. 소송하려면 주소라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악용한 거네요. 서류상 아직 배우자니까 위임장 위조가 더 쉬웠을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서랍에서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프린트한 인터넷 기사들이었죠. 한솔 이삿짐 센터가 3개월째 임대료를 못 내고 있대요. 직원들 월급도 2달째 밀렸고 세금 미납액만 3천만 원이 넘는데요. 거의 부도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급했나 보네요. 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삿날은 집주인이 가장 정신없는 날이니까요. 우리는 203동으로 향했어요. 통로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곧 터질 것 같았죠. 15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죠.
저도 모르게 손이 달달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죠. 엄마, 내가 할게. 딸이 단호하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40대 후반의 여자가 나왔는데 화장기 없는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좀 더 가까워지니 눈빛부터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이었죠. 누구야? 이 시간에? 여자는 절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입을 떡 벌렸죠. 어? 당신이 어떻게 여길...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피자 시킨 거 왔어? 몇십 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아니, 이젠 전 남편이죠. 남편이 나왔다가 절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모자를 벗은 그의 머리는 많이 벗겨져 있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왔냐고? 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그간 마음에 있던 원망 가득한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정작 입 밖으로는 이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내 집 털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왔냐고 묻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우연히. 남편이 더듬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우연 좋아하네. 이삿짐 직원으로 위장해서 내 등기 권리 좀 훔치려 했으면서.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자 남편은 뒤로 물러났어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죠. CCTV에 다 찍혔어. 한 달 전에 우리 집 염탐한 것부터 이 집에서 나온 것까지 다. 그건 오해야. 오해? 이것도 오해야? 핸드폰으로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제 서랍장을 뒤지는 장면이었죠. 그 순간 여자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남편을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죠. 내가 뭘 했어? 제대로 잘하라고 했잖아. 이 멍청한 놈아. 이 쓸모없는 인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남편이 비굴하게 사과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죠. 미안해? 이게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우리 둘 다 망했어. 내 인생 다 망쳤다고. 여자가 남편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남편은 맞으면서도 반항 한번 못했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서 협박하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다 네 책임이야. 내 탓이 아니라 당신이. 뭐? 네가 먼저 전처가 집 샀다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잖아. 두 사람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가족 버리고 나가서 만난 여자랑 행복하게나 살 것이지. 이런 모습이라니 저절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지혜야, 바로 신고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핸드폰에 112를 누른 채 대기하고 있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경찰서죠? 여기 절도미수 현행범이 있습니다. 주소는... 남편이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어요. 무릎을 꿇더니 제 발을 잡으려 했죠. 안 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미정아.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무릎을 꿇은 것도 살면서 처음이었죠. 정말 미안해. 애한테도 미안하고. 지혜야,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딸이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돌처럼 굳은 마음이 변할 리가 없었죠.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지혜야, 아빠가 사는 게 너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당신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내가 대학 합격했을 때도 단 한 번도 없었잖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 생각했으면 이렇게는 안 나타났지.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난 이제 누가 물으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은 비굴하게 변명했어요. 이 여자가 시킨 거야. 돈 조금만 가져오면 이삿짐센터 지방 지점 하나 내주겠다고.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잘 되면 너희한테 갈 생각이었어. 정말이야. 용서 빌고 다시 가족으로. 다시? 누가 당신 받아주고 다시 가족으로 지낸대? 누가? 제가 대답했어요. 그동안 쌓이고 쌓인 한이 폭발하는 것 같았죠. 여태 연락 한 번 없었잖아. 양육비 한 푼 준 적 없고. 지혜가 아파서 병원 갔을 때, 학원비 낼 돈 없어서 울었을 때, 수학여행 못 가겠다고 했을 때 당신은 대체 어디 있었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트 나가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겨우 살았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그땐 내가 너무 답답했어. 자유가 필요했어. 하지만 지금은 후회해. 정말이야. 그리고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잖아.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라고. 서류상으로는 아직 내가 당신 남편이야. 그래서 집 서류만 있으면. 여자가 남편을 발로 찼어요. 이 멍청한 놈. 야, 미쳤어? 그것까지 다 불면 어떡해? 하여튼 머리에 든 게 없어서. 끝까지 뻔뻔한 남편 놈을 보며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가족 다 버리고 나갈 땐 언제고 서류상 배우자라고?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서 더 쉽게 내 재산 빼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네.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서 산 집을 당신은 훔치려고 한 거야. 당신 딸이랑 내가 얼마나 안 먹고 안 쓰고 모았는지 알기나 해? 여기 우리 엄마 목숨값도 있다고! 미안해. 정말 돈이 급해서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남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당연히 모르겠지. 당신은 우리 인생에 없었으니까.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우리가 피눈물 흘려 산 집을 날로 먹으려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시작하자고? 당신한텐 그냥 3억짜리 아파트겠지만 우리한텐 눈물값이야. 굶어가며 아낀 돈이고 우리 애가 포기한 학원비고 마트에서 욕먹으며 번 돈이라고! 딸이 제 옆에 섰어요. 그 목소리가 단호했죠. 그리고 하나 더 말해드릴게요. 우린 당신 없어도 잘 살았어요. 아니, 당신이 없어서 더 잘 살았어요. 전 아빠 같은 거 없어요. 당신이 우리 버리고 갈 때 죽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아, 그리고 이 집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김미정 딱 3글자만 있어. 당신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당신은 우리 인생에서 이미 오래전에 지워진 사람이야. 옆에 있던 불륜녀가 남편을 비웃으며 말했어요. 꼴 좋다. 너 내가 뭘 했어? 네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이제 알겠지? 아, 닥쳐! 나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꼬드기지 않았으면. 꼬드겼다고 따라온 건 누구야? 전처 집값 보고 눈 뒤집어진 건 누구고? 두 사람이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을 보며 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딸, 이제 가자. 더 볼 것도 없어. 이런 쓰레기들한테 더 이상 시간 낭비할 것 없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남편이 마지막으로 절규했어요. 제발 한 번만 여보. 지혜야,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당신이 찾던 자유 이제 감옥에서 실컷 누려. 거기선 당신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미정아, 너 정말 왜 이래? 아, 그리고 이혼 서류는 감옥으로 보낼게. 덕분에 이제 확실히 이혼할 수 있겠네요. 드디어 법적으로도 남남이 되는 거네. 축하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잖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남편의 울부짖음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찰차에 태워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미움의 눈물이 아니라 연민의 눈물인 것 같았죠. 한때는 그렇게 의지가 되고 커 보이던 사람이 저렇게 초라하게 끌려가는 모습이 그저 안쓰러웠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우리는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평생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따뜻한 차를 타주셨어요. 향긋한 향이 마음을 진정시켜줬죠. 고생하셨어요, 사모님. 속이 다 후련하시겠어요. 네, 하고 싶었던 말 다 했어요. 아저씨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저씨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 남자가 수상하다는 걸. 경비 아저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이혼한 후로 비슷한 일을 겪어서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저도 아내가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어요. 수술비가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다 도박빚이었죠. 한때 그래도 식구였는데 싶었는데 저런 것들은 그런 생각도 없더라고요.
경비 아저씨의 눈가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사모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뭔가 짊어진 게 많아 보였거든요. 같은 아픔 가진 사람끼리 서로 도와야죠. 한 달 전부터 그 남자가 수상해서 계속 지켜봤어요. 아유, 정말 감사해요. 진심으로. 매번 반찬에 김밥 싸주시고 저도 빚이 많아서 이렇게라도 갚아야죠. 경비 아저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제 아들도 엄마 없이 자랐지만 잘 커졌어요. 따님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그런가요? 당연하죠. 아까 따님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한 게 보이더라고요. 사모님, 이제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진짜 새 출발이에요.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앞만 보고 사세요. 경비 아저씨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던 딸이 제 팔짱을 끼며 웃었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 오늘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그래? 사실 아까 말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죽는 줄 알았어. 딸과 함께 웃었어요. 그 오래 묵혀있던 앙금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일주일 후 재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1년, 그 여자는 주범으로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됐다고 했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하시죠. 이제 상대방 주소도 확인됐고 15년간 유기한 증거도 명백하니 재판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혹시 비용은 얼마나? 이런 경우는 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비용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드디어 그 인간과 법적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거죠. 2달이 지나서 이혼 판결문을 보고 울었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이제야 진짜 끝이란 안도감에서였죠. 엄마, 이제 진짜 아빠랑 남남이야? 그래,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이야. 참 오래도 걸렸다. 돈 무서워서 못했는데. 잘 됐다. 그럼 우리 엄마도 재혼할 수 있겠네? 얘가 무슨 소리야. 하지만 딸 말이 맞았어요. 이제 저도 법적으로 자유로운 몸이 됐으니 새로운 시작을 할 자격이 생긴 거죠.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양육비 청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변호사님이 해줬지만 전 그 말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 그만할래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시간 쓰고 싶지 않아요. 엄마, 정말 괜찮아? 양육비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돈 몇 푼 받자고 또 그 인간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우린 우리대로 잘 살면 돼. 나중에 들어보니 이삿짐 센터는 결국 폐업했다고 들었어요. 빚쟁이들이 몰려와 사무실 물건까지 싹 다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했어요. 평생 뿌리 못 내리고 그렇게 다니는 게 그 인간 팔자인 모양이에요. 아마 지방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빚쟁이들이 찾고 있다니까. 경비 아저씨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짐을 다시 정리하고 나서 드디어 제 집에서 첫 밤을 보냈어요. 거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죠. 바닥에 앉아 벽을 등지고 있으니 정말 실감이 났죠. 엄마,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다. 딸이 거실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요. 우리 거실, 저기가 엄마 방, 여기가 내 방. 이제 내 방은 없구나. 나 시집 가니까. 언제든 와. 엄마가 네 방은 항상 비워둘게. 근데 엄마,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괜찮아. 이제 내 집도 있고 무슨 걱정이야.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딸의 결혼식 날이었죠. 아침부터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한복을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죠.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있었어요. 절 보더니 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덕분이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혼자서 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야. 네가 있어서 엄마도 버틸 수 있었어.
엄마,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고 아저씨도 계시잖아. 설마 경비 아저씨 말하는 거야? 아유, 얘가. 딸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엄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아저씨한테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 알려드리고 엄마 쉬는 날도 슬쩍 알려주고. 근데 아저씨도 싫어하는 눈치 아니던데? 얘가 정말 쓸데없는 짓을.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충분히 자격 있어. 그리고 아저씨 좋은 분 같아서 그래.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 뛰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주책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설렘이 있다니 소녀처럼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새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15년 전 남편이 떠났을 때 전 세상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떠난 게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아마 같이 살았더라면 지금도 평생 그늘에서 살았을 거예요. 저처럼 혼자 아이 키우시는 분들, 두 부모 역할 다 해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죠? 제 이야기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그 고생은 헛되지 않아요. 우리 딸이 그랬듯이 엄마의 등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크니까요. 그러니 가끔은 자신을 토닥여 주세요. 나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온 봄날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꼭 찾아올 거예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